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사돈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저를 내쫓은 며느리의 하와이 도피를 막고 모든 것을 되찾은 통쾌한 사연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장 어귀에서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외아들 진우를 홀로 키워낸 60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뼈가 부서져라. 일한 덕에 우리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들을 볼 때면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것도 잠시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며느리 수진이는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씀씀이도 미덥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마음이 예쁜 사람이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속을 끓이면서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당금에 젖어 있어야 할 며느리가 결혼 반년도 채 안 되어 제게 와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치매래요. 당장 병원비 낼 돈도 없으니 간병 좀 도와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식구 건사하기도 바쁜 마당에 사돈의 병수발까지 돕자니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매일같이 아내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고통받는 걸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들 부부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사돈 간병을 도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돈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가 임신을 해 손주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직후부터 산후조리를 핑계로 아이를 멀리하더니 급기야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육아를 제게 몽땅 떠넘겼습니다. 결국 저는 핏덩이 같은 손주를 등에 업고 정신을 놓은 사돈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기막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하던 국밥집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받쳐온 식당이었지만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처분한 돈은 아들 부부가 무리해서 산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몽땅 보태주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준 셈이었지만 아들 부부가 빚더미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부모로서 감수해야 할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아들 부부네 집 한편에 머물며 헌신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사돈어른을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손주를 씻기고 먹여 키운 것은 물론이요. 집안의 삼시 새끼밥과 빨래, 구석구석 청소까지 도맡는 파출부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행여나 며느리 입에서 힘들다는 앓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제 몸과 뼈마디가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성을 다하면 며느리도 언젠가는 제 헌신과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화목해질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사돈어른의 치매 증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사돈어른은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을 밤낮으로 모셨던 사돈을 떠나보내며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무료 간병인이 필요 없어졌고 손주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컸으니 제 쓸모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집안의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 언제 빼실 거예요? 방을 빼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도 요양원 가셨고 애도 유치원 가잖아요.
이제 안 계셔도 돼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일군 식당을 팔아 이 집 대출금을 갚아주었고 제 노후 자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저에게 방을 빼라는 통보를 하다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만 나와 있어도 대놓고 눈치를 주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 며느리의 생일날 터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밀어내려는 며느리가 얄밉기도 했지만 생일만큼은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어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전복죽을 푹 끓이고 입맛을 돋울 밑반찬도 새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30년 국밥집을 하며 쌓은 제 솜씨와 진심을 다 담았습니다. 아침에 방에서 나온 며느리에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따뜻할 때 죽 좀 먹어라. 그러나 식탁을 새우 훑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새벽부터 끓인 전복죽인데. 노인 냄새 나잖아요. 반찬도 쉰내 나니까 당장 버리세요. 그 순간 며느리는 상 위에 있던 반찬통과 전복죽 냄비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그대로 주방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말입니다. 냄새나서 밥맛 떨어져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투를 챙겨 입고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취급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며느리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통을 치우기 위해 주저앉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복죽이 뒤범벅된 쓰레기 봉투 안에서 내용물을 꺼내던 중 이상한 종이 쪼가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전날 밤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린 듯한 서류 조각들이 엎어진 반찬통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겠지만 찢어진 종이 조각에 적힌 진우와 민준이라는 이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이 묻은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레 주워 모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퍼즐을 맞추듯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자들이 온전한 문장을 이룬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진 서류는 2장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는 비뇨기과에서 발급된 아들 진우의 진단서로 병명 칸에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칸에 적힌 단어는 친자 불일치. 지난 5년 동안 제 핏줄이라 믿고 뼈가 부서져라 업어 키운 손주 민준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부름에 반차를 내고 뛰어온 아들은 식탁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얼기설기 붙여놓은 진단서와 유전자 검사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들은 아들이 몰래 비뇨기과를 찾았고 무정자증 확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손주 민준이와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가방에서 이 서류를 발견하고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당신 핏줄도 아닌데 꼴 보기 싫다며 쓰레기통에 찢어버린 것이었죠. 엄마, 수진이가 이혼하재요. 이 집 팔아서 위자료로 챙겨가겠대요. 짐승처럼 우는 아들의 등을 때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민준이는 누구 핏줄이냐고요? 아들이 흥신소까지 동원해 알아낸 배 따르면 며느리는 결혼 전 사귀던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제 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친정엄마 병원비가 필요해지자
호구로 삼기 좋은 제 아들을 선택한 거였죠. 친정엄마도 요양원에 보냈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까지 손에 쥐었으니 몰래 처분한 뒤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배신감과 슬픔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평생 번 돈을 털어 넣어 산 집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남의 핏줄을 내 손주라며 밤낮으로 업어 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작 쓰레기통에 처박힌 쉰내 나는 반찬 취급을 하다니요. 울지 마라. 이대로 다 뺏길 수는 없다. 저와 아들은 당장 며느리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는 대신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 제 통장에서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들어간 수억 원의 아이체 내역과 사돈 간병비 결제 내역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시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철저히 몰락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상간남과 밀회를 즐기러 나간 사이 저와 아들은 캐리어 2개의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우리가 빈털터리로 쫓겨나 잠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지방의 허름한 월세방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제 국밥집의 단골이자 해외에서 크게 요식업을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제 레시피와 솜씨를 탐내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고 끈질기게 설득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국할 테니 식당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들 역시 미련 없이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전부 없애버리고 그 길로 비행기에 올라 한국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 도망친 줄 알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타지에서의 3년은 치열했습니다. 저는 하루 3시간만 자며 오직 요리와 메뉴 개발에만 매달렸고 대기업 마케팅 부서 출신인 아들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제 음식들을 현지화했습니다. 쉰내가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제 레시피는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순식간에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거느린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졌던 모자는 3년 만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있는 3년 동안 수진이의 삶은 그야말로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짐을 빼고 쫓기듯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장 집을 팔아 큰 돈을 챙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겠죠. 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수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수진이가 길길이 날뛰며 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우리는 연락처를 전부 지우고 해외로 떠난 뒤였습니다. 당장 상간남과 화려한 새살림을 차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녀는 독이 올랐습니다. 씀씀이는 큰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결국 빚을 내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하루하루 돌려막기를 하던 그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턱 밑까지 조여오자 그녀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남은 신용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상간남과 도피성 하와이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저 가족 여행을 빙자한 야반도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짐짝처럼 버려졌던 늙은 시어머니에서 해외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어 귀국한 저는 곧바로 수진이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수석이사가 된 아들이 조사를 마친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오늘 출국입니다. 하와이행 비행기네요. 그래, 밀린 계산하러 갈 때가 됐구나. 저와 아들은 즉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행 수속을 밟는 출국장 앞은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수진이의 목소리는 유독 튀었습니다. 그녀는 상간남의 팔짱을 꽉 낀 채 1등석 티켓을 흔들며 요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하와이 가면 펑펑 놀자. 빚쟁이들 피해서 가는 건데 1등석은 타야지. 도피하는 주제에 1등석 티켓을 끊고 희죽거리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겨 수진이와 상간남이 서 있는 게이트 앞을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듬직한 체구의 전문 경호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길을 막힌 수진이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뭐야, 길 좀 비켜요.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3년 전 빚더미에 앉아 쫓겨난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여기 어떻게? 오랜만이구나. 야반도주 하는 길치고는 표정이 좋네. 저의 차가운 인사에 수진이는 당황하면서도 특유의 뻔뻔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던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빚쟁이 돼서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줄 돈 없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앙칼찌게 쏘아붙이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가볍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 돈 뜯어내러 온 거 아니야. 그제야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아들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품 있게 차려입은 제 모습,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듯 서 있는 경호원들의 존재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쉰내에 난다며 버렸던 그 레시피로 수백억 벌어서 왔다. 수백억이요. 그게 무슨... 더듬거리는 수진이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핸드백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출국장 바닥에 거침없이 흩뿌렸습니다. 3년 전 수진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던 무정자증 진단서와 친자 불일치 확인서 4본, 그리고 상간남의 화려한 사기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들을 집어들더니 상간남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내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 어쨌어? 우리 하와이 가서 살전 재산이잖아. 네가 돈 빼돌려 도망가려던 그놈, 전과 오 범전문 사기꾼이다. 내 명의로 대출까지 다 받아 챙겼던데 몰랐니? 상간남은 당황하며 수진이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이거 놔. 난 모르는 일이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위로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집가압류로 끝난 줄 알았니? 사기 혐의로 이미 출국 금지 떨어졌다. 그 순간 공항 보안 요원들과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발밑에 엎드려 바닥을 기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진우 씨,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애로 날 기만한 죗값 똑똑히 치러라. 결국 수진이는 양팔이 붙잡힌 채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1등석 도피를 꿈꾸던 최우는 비참했습니다. 조롱 섞인 시선을 받는 그녀를 뒤로하고 우리는 미련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망쳤던 상간남 역시 얼마 못 가 덜미를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빼돌리려던 재산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를 쓰레기 취급했던 그녀는
진짜 인생 밑바닥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와 아들은 해외 프랜차이즈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에 거대한 본점을 냈습니다. 으리으리한 간판 아래 옛날처럼 소박하게 끓여내는 국밥 주방은 여전히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오늘 점심에도 수석이사가 된 아들이 주방에 들어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냄새 기가 막히네요. 제 것도 한 그릇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건데 고기 듬뿍 담아줘야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와 사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지독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일어섰습니다. 타인의 헌신을 쓰레기 취급한 자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핏줄보다 귀한 것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애라는 것을 저는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지난날의 상처가 씻겨 내려갑니다. 시린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